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제 얘기해 볼 내용은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 암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는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그런 이야기들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뭔데 이렇게 암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렇게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냐? 너 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살에 소아암, 횡문근육종 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3살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했었고요. 한 4단 정도 되지 않을까? 암 4단?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팁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마카를 잘 써보질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암 환자가 해야 할 행동들이나 암 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암 환자의 보호자의 역할에 정보라기보다는 조금은 과격한 단어죠. 행동 강령.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강압적인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소아암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이 언제죠? 진단 받았을 때입니다. 이 진단의 순간부터 보호자가 되는데 이 진단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라는 그 말의 뜻은 침착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암 환자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암 환자 본인이 가장 당황하게 돼 있어요. 나 죽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 슬픔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 보호자의 절망은 환자의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암 환자, 소아암 환자 둘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소아암 환자들은 부모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암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훨씬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처져 있고 울상이고 한다면 아이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병을 아직 시작을 하기도 전에 질의 절망부터 해버리면 앞으로 될 일도 어렵게 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까지는 힘들 수는 있어도 침착하셔야 한다. 그래서 추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예로 들자면 자녀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런 진단을 받았어. 우리 자녀가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이런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항암 치료가 잘 듣질 않아서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들은 물론 있으실 테지만 이런 걱정들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이런 불안감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뿐이지 이런 불안 섞인 그런 말들을 너 이거 먹어야 돼, 추가로 먹어야 돼, 항암 치료하고 있지만 또 전이 되면 어떡하냐, 이거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삼가셔야 된다. 근데 글씨 다시 쓸까요? 계속 보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써주실 수 있나요? 글씨가 이뻐졌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발하면 어떡하지? 전이 되면 어떡하지? 혹은
후유증이 심하면 어떡하지? 부작용이 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미래를 암 환자, 소아암 환자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입 밖으로 최대한 꺼내서 암 환자, 소아암 환자에게 계속 그런 미래들을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 긍정적이기가 누구나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의 보호자라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암 환자, 소아암 환자가 더 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다 끝나면 어디 놀러 갈까? 면역 수치, 이번에 피 수치, 피 검사 수치 높게 나오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라든지 긍정의 미래를 자꾸 상상하게. 이거는 뭐 모두 잘 하고 계시겠죠? 이게 제가 이게 잘 안 나오나 봐요. 강압 X. 강압적인 태도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아프기 싫은데 아프고 있는 상황 그 자체로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미 놓여 있는데 또 강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넣어주신다면 암 환자, 소아암 환자를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운동 가자. 운동 2번과 섞어볼 수 있겠죠. 강압적이지 않게 2번 긍정적인 미래를 심어주면서 우리 산책 나가서 너가 좋아하는 뭐 먹고 올까? 아니면 뭐 마시고 올까? 보고 올까? 라든지 뭐 이런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가야지. 뭐 현아기 운동 가야지. 너 운동 가야 돼. 그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또 너 면역 떨어지고 그래서 어떡할라 그래.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이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뭐 물론 암 환자, 소아암 환자분들 또한 보호자분들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힘든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조금만 더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를 두신 보호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천리 밖에서 해라.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실 거다. 부산 분이시라면 서울에 가셔서 하시고, 서울 분이라면 부산에 가셔서 부부싸움을 하셔라. 부산 분이신데 나는 이거는 싸우고 넘어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기차표 예약을 하시고 서울에 가셔서 그렇게라도 싸워야겠다 하시면 서울 가서 싸우시면 되고요. 서울 분은 부산 가서 한바탕 해야겠다. 한바탕 싸워야겠다. 부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부부싸움을 소아암 환자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소아암 환자에게 정말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소아암 환자는 더 큰 피해의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싸우는 것만 같은.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자 한 분이 소아암 환자와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바쁘게 부지런히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바빠서 못 하셨어요. 바빠서 하지 못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설거지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설거지 지금 바빠서 안 하고 갈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거 봤으면 당신이 좀 해. 나한테 뭐 안 했다 그러지 말고. 아니 당신이 이거 하기로 했었던 건데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소아암 환자가 그걸 목격했을 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침 일찍 나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싸우는 이유가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죠. 소아암 환자 또한 본인의 투병을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고 계시다라는 거는 소아암 환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든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소아암 환자 본인의 탓이다 라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소아암 환자일 때 뭐 부부싸움을 하셨죠.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그 끝에 저의 생각이 도달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아버지가 저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뭐 어디 마트 앞에 차를 대시고 너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라. 아빠 거랑 너 먹을 거 사와라 하셨는데 나 안 먹고 싶어 라면서 내리질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는 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서 한 봉다리 사오셨습니다. 근데 한 봉다리 딱 사오셨을 때 제가 냉큼 그거를 집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 왜 안 먹고 싶다면서 왜 냉큼 먹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내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 사이에 아빠가 나 버리고 갈까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소아암 환자 본인 스스로가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나를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날 버리지 않지? 나를 버릴 것만 같다. 버리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뭐 저의 성향상 그랬을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은 환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부싸움은 천리 밖에서 부부싸움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뭐 좋습니까? 심리치료가 동반된다면 좋겠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심리치료가 동반된다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리치료를 그 당시에 받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암 환자, 소아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께서도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암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계속 묵혀놓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심리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암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얘가 내 말을 좀 들어서 이걸 좀 먹었으면 좋겠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걸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이거 좋은 거 먹어라 저거 좋은 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도대체 듣질 않는다. 암 환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나의 이런 상태도 모르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신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만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제3자 입장에서 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가 동반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한 번쯤은 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투병을 하시다 보면은 치료 계획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받는 방사선 치료, 방사선이 나쁘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 그렇게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다. 사실 방사선 치료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작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부작용이라고 함은 그 당장에 보이는 부작용들도 조심해야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병원과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골반입니다. 골반. 저의 암의 위치는 이 부위에 있었어요. 골반을 관통하는 부위에 횡문근 6종이 붙어 있었고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30회가량 받았었습니다. 자, 그 결과 8살 소아암 횡문 근육종 치료를 위해서 골반 부위에 받았었던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직장암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골반 부위의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환자는 10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직장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직장암 발병 위험도가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가 막히게 10몇 년이 지난 뒤에 직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직장암 수술을 했을 때 조직 검사로 유전자 검사까지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직장암이나 대장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없다. 그런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는 직장암의 이유를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을 받았었느냐? 받지 못했습니다. 골반도 그렇고 뭐 어디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방사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방사선을 맞고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저희가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골반 부위에 받은 사람이라면 10여 년 뒤에 직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저는 기가 막히게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 직장암이 발생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더 검사를 해본다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께서는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잘 진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다 뻔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뻔한 이야기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항상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서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힘든 시간 지나서 잘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고생하셨고 고생하고 계시고 힘든 순간들 금방금방 지나갈 겁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직장암 환자에 대해서 직장암 전문가